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만나게 하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저는 최근에 아내가 이제 제 몸매를 보고 안 되겠는지 한 10kg 감량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10kg? 네. 3개월? 3개월에. 3개월에 10kg면은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상금이 걸려 있다는 거. 상금? 네, 100만 원. 100만 원? 네. 10kg를 빼면은 100만 원을 받으세요, 부인한테? 네, 받고 만약에 못 빼면 와이프가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 100만 원 적립했어요? 뭔가? 아니요, 적립하진 않았고요. 어차피 제 주머니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와이프한테 갈 것이냐. 받던지 주던지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디에 쓰는지는 상관없으니.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책. 곧 나올 책이 있습니다. 요번에 책 나오죠? 네. 책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완벽한 소통법. 완벽한 예. 소통법. 나중에 뭐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저는 별볼일 없이 지내가지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지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 네,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은 2017년 아마존 종합 베스트 1위.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저자가 팀 페리스라는 사람인데 팀 페리스 쇼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나 봐요. 네.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출연시킨 3년 동안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책으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든지 그 당시에 운이 좋았든지 이런 걸 좀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게 성공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일반론 같은 걸 좀 얻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성공 노하우의 일반론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최초로 인터뷰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성공을 했던가 최초로 그냥 저는 나폴레옹 힐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보다 더 이전에 고대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 나폴레옹 힐이긴 한데 네. 그 전에 데일 카네기라고 데일 있었잖아요. 카네기. 네. 데일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힐. 나폴레옹 힐이죠. 네. 맞아요. 나폴레옹 힐이에요. 네. 나폴레옹 힐이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최초일 것 같아요. 나는 네. 최초 그래가지고 뭔가 반전이 있어가지고 고대 누가 나올 줄 알았어. 아니. 그때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아마 이 책도 그런 컨셉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치. 부분들이 좀 달랐다. 나폴레옹 힐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죠. 전에 사람이니까 그때 노하우와 지금 노하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최신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폴레옹 힐의 성공한 최신판. 사람들. 최신판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팟캐스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1억 뷰 이상 이렇게. 저희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희 뷰하고 비슷하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곱하기 한 1000 정도 하면. 아무튼 딱 보니까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저자가 팀 페리스라는 저자가 뭔가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좀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꼭 굳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직업인 사람도 있지만 찾아가지는 않아도 사람들하고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우리가 잘 읽고 간접적으로라도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 주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녹음한 거를 정리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뭐 브라질에 사는 유명한 소설가를 만난다 그러면 뭐 미국까지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그 가서. 사람이 어디 휴양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 한 거 보니까는 뭔가 방법적으로도 좀 스케일이 좀 우리랑 좀 다르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도 잘 있을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만 해도 그냥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는 일본 사람인데 야구 기자였대요. 스포츠 기자인데 야구가 좋아 자기는. 그리고 야구 선수들하고 자기가 영웅처럼 생각하는 야구 선수들하고 가서 인터뷰하는 게 인생에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일을 한 30년 동안 뭐 즐기면서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초대 손님들 많이 쌓이면 제가 찾아가요? 좀 다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에 그 이렇게 미녀들을 초대하는 것도 저는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뭐 네. 그럼 다음에 미남도. 미남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녀들을 이 얘기는 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한 얘기 좀만 해보면은요. 이 여기에서는 61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새롭게 다가오신 게 있으세요? 나는 평소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새롭게 좀 느껴지신 거. 저는 이 중에 제가 블로그 하면서 그 블로그 하는 부분에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0명의 팬. 그래서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위한 1000명의 팬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팬이 뭐냐라고 하면 당신이 만든 건 뭐든지 사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블로그를 하면서 1000명의 나만의 서로 이웃 정말 팬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뭐 세상에 그거 관련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저도 그 부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데 소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소수의 강력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퍼뜨리면서 뭐 대단한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지금 몇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고수님은 어떤 팬이 팬이요? 한 100명? 서로 이웃은 한 400. 아니 뭐 이웃하는 이런 사람 편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보이밴드의 그 팬덤 같은 막 네. 앨범 나무 그렇지, 사주고 그렇지, 그렇지. 콘서트 가고 내가 그런 거. 책 내면 무조건 책 사주고. 사주는 그렇지, 사람처럼 그렇지. 뭐 강의하면 앨범 내면, 오고 그렇지. 강의하면 오픈 무조건 강의하면 오고. 오고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책 내면 막 홍보해주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그런 분들이 저희 100명만 있어도 굉장할 맞아요. 텐데요, 그죠? 그러게요.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보통 사람 100명 놓아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분명히 그 1000명 강력하게 날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약간 좀 질환이 있어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래나? 유명세를 그럴 수도 치르는 있을 것 것처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럴 수도 하잖아요. 있고.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1000명을 확보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유영철 대표는 어떤 저는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아침 일기 써라가 있었잖아요. 보면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아침에 일기를 써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보통 매일매일 뭐 감사 일기 써라, 저녁에 써라, 뭐 자기 전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아침에 쓰는 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일기처럼 저는 페이스북을 아침에 물론 이제 주로 강의하는 거 이런 내용을 올리긴 하지만 뭐 강의 없는 날에도 꼭 올려야겠다. 그래서 뭐 내 느낌을 올려. 왜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날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날에 떠오르는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일기 쓰듯이 뭐 그런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블로그든 SNS에 활용을 하면 뭐 일기 쓰는 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거 이렇게 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침에 그 명상한다라는 이야기. 이 중간에 이런 얘기 있어요. 타이탄들 중에 80% 여기서 타이탄은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타이탄들 중에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 뭐 마음 챙김 수련이라는 게 뭐 명상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명상한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뭔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오늘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어떤 걸 들었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15분 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한참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명상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잡아먹고 있지 않나. 저도 시간 보는데 일어나자마자 알람 울리면 핸드폰을 딱 만져서 네. 순간 뭘 누리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뭐 뉴스를 보든 뭐 페이북을 보든 네. 시간이 이래서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자명용시기를 따로 샀긴 샀는데 다시 핸드폰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게 좀 핸드폰은 좀 멀리 둬야 되겠어요. 방의 끝에 올려놓고. 아니 다른 방에 둬야 돼요. 그래요? 다른 방에 네. 강력하게. 괜찮네요. 그럼 또 새롭게 다가온 거 말고 평소에 내가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2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제 직업 만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무 가슴 뛰는 일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정작 우리가 그 다음 일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너무 가슴 뛰는 일만 찾다가 오히려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 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하는 거가 약간 너무 공허한 얘기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너무 그런 쪽에서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좀 어불성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나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만약에 그 가슴 뛰는 일을 10년간 가슴 뛴다고 한다면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슴 뛰었다가도 지쳐 있고 힘들고 또 좋았다가 그렇죠. 우리 그 결혼하면 아내와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가슴 뛴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문제가 있어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네, 두렵나요? 긴장을 해서 가슴이 뛰어요. 언제 어떻게 주먹이 날라올지 모른다 뭐 이런 긴장감. 그렇구나.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10배 높이는데 늘 10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뭐 100km 달리기를 마라톤 한다든가 뭐 갑자기 박사학위 따야 된다든가 나를 완전히 리셋하고 재발견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갑자기 뭐 세계 일주를 떠난다거나 그래서 뭔가 프라다임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작가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루틴하게 조금씩 타이탄들이 어떠한 생각, 습관, 태도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 습관이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 그게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일기 쓰는 것도 그냥 아침에 꼭 하나 쓰자. 뭐 그게 뭐 일기든 페이스북이든 글을 포스팅이든 간에 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그냥 그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쌓이게 되는 거고 명상도 하루에 내가 3분만 해보자. 어떻게든 음악 틀어놓고 아니면 혼자든 이동하든 그때 그걸 3분을 했는데 그거를 뭐 1주, 한 달, 세 달, 6개월 하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것이 많아지면
습관이 되면 그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좋았어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음. 우리는 변화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큰 걸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이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 책의 서문에 네. 그 시인의 명언 한마디를 써놨는데 탁월한 사람에게 규칙적인 습관이란 야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 검색해서 영어로도 한번 써놓고 막 책상에다 그랬거든요. 네. 규칙적으로 어떤 사람이 습관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말에 꽂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볼일 없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꽂히는 내용들을 보면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단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상도 그런 거죠. 네. 명상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서 만약에 자신의 삶에 기도를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 반복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명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텐데 네. 그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난 야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저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새벽기도 얘기 들으니까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성공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깊어서? 아니에요. 네. 습관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매일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각자의 내용들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심과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뭘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했어요. 금방 표현에 얘기하면은 야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망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이 야망을 좀 지속시켜 주기도 하고. 네. 우리 박종화 대표가 앞으로 새벽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몇 시예요? 6시가요? 5시? 혹시 4시는 아니죠? 아무튼 피하시는군요. 제가 그 평소에 그 좋아했던 거 여기 이 책에서 지적한 걸 따져 보면은 상식과 합리의 틀을 좀 깨라 이런 얘기가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상식과 합리의 틀을 깨라. 틀을 깨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틀을 깨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서문에 있는 건데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요. 미친 짓도 해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식이나 합리라는 게 내 수준에서 상식이잖아요. 내 수준에서 합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수준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계신 분들은 빚 가지면 안 된다. 빚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셨거든요. 네. 근데 돈 번 사람들 보면은 빚으로 뭔가 더 큰 자산을 확보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가지고 그게 올라서 부자 된 사람들 이런 생각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일인데 어떤 사람은 금융이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내가 다 계산적으로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네요. 특히 돈이나 부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을 얼리면은 찬물 냉동실에 넣는다, 뜨거운 물 냉동실에 넣는다. 어떤 물이 더 빨리 얼어요? 얼음이. 뜨거운 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찬물 넣으면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뜨거운 물이 더 빨리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라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데 내 수준의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은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돈을 빚져가지고 했는데 그건 사례고 망한 사람이 더 많지 않냐. 망했어. 망한 사람도 내가 당신 말 많은데 듣고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게 무조건 비상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상식의 틀을 좀 벗어나면서 네. 더 큰 상식을 만들어 가라 이런 뜻이죠. 네.
제가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는 게 네. 상식에서 무조건 벗어나서 비상식적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틀에 갇히지 말고 틀을 깨라는 게 무조건 틀을 깨고 틀 없이 생각하세요가 아니에요. 더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새로운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상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집사는 얘기를 하면 빚을 내 가지고 뭐 하는 거에 금융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로또 사듯이 막 빚져 가지고 뭐 사고 이러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의 틀에 잘 맞춰서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당황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네. 자,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최고의 페이지. 제거의 페이지. 예. 저부터 할게요.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앞에 쪽에 있는데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내가 타이탄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구매한 당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당신의 일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야만 한다.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두 번째,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세 번째,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이용한다. 바로 치리 패드다. 다섯 번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멍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을 갖고 있다. 네, 그 외에 더 있어요. 여기까지긴 한데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문화의 좀 문화권이 다르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특권들이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좀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칠리 패드가 뭐예요? 뭐예요? 무슨, 잠자리에 무슨 매트 이런 거. 매트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뭔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저자도 되게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보니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훨씬 더 칭찬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책 광고하는 거. 저는 근데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피엔스도 좋긴 했죠. 예. 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습관이 제가 보면서 이제 드는 느낌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더라. 라는 것이 타이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제일 먼저 뭐 이불이나 침구를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짐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가 아니면은 환경에 쫓겨서 그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나간다고 뭐 이렇게 출근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그래서 타이탄들은 의도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더라.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뭐 같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명상은 아니고 네. 뭐 한 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한 1, 2분이라도 뭐 3분이라도 더 짧아도 네, 뭔가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호흡을 제대로 한번 해라. 숨을 쉬고 내쉬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라.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루의 명상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은 아까 안 했는데 이 중에서 끝에 보면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사실은 이건 금방 끝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래야 우리가 실패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뭔가 어려움을 처해도
그릿인가요? 그런 마인드,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한결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약간 딴지 같을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죽었어. 실패를 했어요. 뭔가 극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었어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네. 내가 목숨이?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없죠. 죽었으니까. 아니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죽을 만큼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죽음을 아니 하는 게 실패를 아니라, 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중간에 그냥 생이 다했어요. 그거는 끝인 거니까. 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과정을 즐기라 이런 얘기로. 네,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뭐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비관적인가요? 아니. 비관적이에요. 코치님 한번 최고의 페이지 해주시죠. 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약간 편집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우리는 늘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노력해 라고 하는데 사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오히려 그걸 빨리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핸드폰을 내가 오래 만지는 것.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조절해서 가능한데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내가 뭔가 원하는 일에만 자꾸 포커싱 되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은 어디에 해야 되는가? 물론 해야 될 일에 노력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것을 좀 더 빨리 끝내는 것에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요. 뭐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몰입을 하게 돼서 정신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보통 시간 관리 같은 거 얘기하면 스마트폰 너무 보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정보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그래서 단지 시간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말아야 될 일도 신경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타이탄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이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상위 25%를 발휘하는 것. 이 뒤에 있는 설명 같은 거는 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자본주의는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희소한 거가 뭔가 가치를 띠면 거기에 돈이나 뭔가 보상을 많이 준다. 그렇죠. 그래서 희소한 가치 있는 희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러니까는 상위 한 2.5% 또는 상위 한 3% 이 정도 되면은 웬만큼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저기 25%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의 분야에서 하나의 분야에서는 가령 2.5% 또는 3% 안에 들어가면은 대단한 걸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또는 뭐 사회에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분야에서 몇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5%.
2.5% 네. 또는 그냥 3% 3%?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김연아나 박지성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두 가지 분야에서 대략 한 25%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대략 25%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두 가지를 해라 이런 거죠. 네. 두 가지를 섞어서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칭을 하는데 코칭을 전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철학을 했다. 그러니까 코칭의 전문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뭐 40% 50%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철학을 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두 분야를 조합하면은 코칭의 철학을 접목한 사람은 상위 20% 25% 안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창의성은 단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A하고 평범한 B를 더해서 특별한 C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네. 그렇게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창의적인 포지션을 갖는 방법이 A라는 분야와 B라는 분야를 좀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면서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포지션을 새로운 취하는. 분야를 개척한다라는 개념이 같아요. 새로운 네. 분야를 개척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겠죠. 어쩌면. 네. 근데 저는 25%가 맞아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25%면 25%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는 것 보통인 같아요.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 10%도 사실은 상위권이 아니고 아까 했죠 3%. 그러니까는 1%. 이건 하나의 분야만 놓고 보면은 하나의 분야에서는 3% 안에 들어가야 돼요. 2.5% 안에 들어가야지 웬만한 대단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두 개의 분야를 섞는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축구를 선수 했는데 축구 뭐 국가대표에서 3%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냥 몇 퍼센트 안에 정도 들어가는 선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로 말을 되게 재밌게 막 분석하고 축구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분야로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문선 위원 같은 분이 딱 생각나시잖아요. 해설자 네. 이런 분이.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예능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의 두 가지가 좀 명쾌하게 좀 나타난다든지 이 조합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사람 얘기로는 이 저자 이야기로는 25% 정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10% 가까이 한다고 마음 먹고 두 가지 분야를 좀 해가지고 섞어본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하지만 코칭도 하잖아요. 코칭형 강사가 좀 많기는 해요. 이런 것처럼 나만의 분야를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조합된 어떤 특정한 분야를 내가 좀 개척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을 발견하는 곳이다. 또 한편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A라는 분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B라는 분야를 A라는 분야에 접목시켜라. B라는 분야에서 내가 대략 상위 한 20%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면 A라는 분야에서 내가 한 20% 정도만 능력을 발휘해도 두 개를 합치면은 아주 특별한 한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페이지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타이탄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남들이 객관적으로 성공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현명하다.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인데 행복이나 성공에 대해서 우리 짧은 글짓기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성공은 네모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성공이란 행복이란 요 두 가지 말이죠. 네. 먼저 성공에 대해서. 아니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행복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제 적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성공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이다. 제가 채워본다면 성공이란 모두가 가는 길이 다르다. 성공이란 네, 성공에 가는 길은 모두가 다르다. 성공이란 네. 가는 길이 다르다.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행복이란 가는 길이 같다. 행복이란 네.
모두가 가는 가는 길이 같다. 네. 뭔가 철학적인 그런 건가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나요? 행복한 집안은 각자의 극에 따라서 다 달라서 행복한데 불행은 똑같은 이유로 불행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본다. 거꾸로 얘기했죠. 거꾸로. 거꾸로 얘기했어요? 안나 카라리나의 그렇죠. 법칙. 네네. 성공한 그 행복한 사람들은 그 비슷하고. 집안을 쭉 보면 대부분 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한데 네. 불행한 집은 쭉 보면 각자 다른 이유로. 네. 불행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의미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소설가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소설가는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딱 추정. 얘기하고 우리가 딱 네. 들었을 때 오 그렇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나는 사실은 그 안네 카라리나의 법칙을 그 총균세라고 네. 제로 다이몬드 네. 책에서 봤어요. 네. 그 책이 그 인간의 빅 히스토리라는 뭐 인류의 역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생물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희한하게 느껴졌는데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고고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관점 자체도 되게 독특하다 느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안네 카라리나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로 그거를 어디다가 적용했냐면은 인간이 가축화하는데 개나 뭐 고양이들은 뭐 소나 가축화가 됐고 코뿔소, 뭐 코끼리 이런 건 가축화가 안 됐잖아요. 가축화가 된 동물들은 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가축화가 됐는데 네. 가축화가 안 된 동물들은 제각기 이유가 다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의 수준이 있어서 베스트셀러 됐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걸 얘기하면서 행복과 그 아까 불행을 얘기할 때 행복은 마음 자세인 것 같고 불행은 외부적인 요소를 볼 때는 불행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먹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거 왜 질문했냐면 네. 오늘 올라온 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그 친구가 패친이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어떤 걸 올렸어요? 이 글 안나 카라리나 그 책에 있는 지금 말하는 문구를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똑같이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들한테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공감은 가긴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뭐 그 사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은 많아요. 근데 부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가족 있죠. 관계가 좀 나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너무 사이가 좋은데 돈이 아빠가 없어. 돈을 잘못 벌어서 뭐 이런 게 생각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좀 수비적으로 기본 이상을 좀 잘하는 거를 강조하는. 근데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 사람들 보다 해서 다 돈이 많고 집안이 화목하고 다 명예롭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 않는더라 이런 거죠. 적정한 수준? 그렇죠. 그래서 돈은 뭐 불행을 비슷한, 방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적정한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보면 그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행복을 준대요. 만족도를 주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만족도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적으로 본다면 연봉을 많이 쫓아가지면 그 사실 액수가 기억나세요?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0년 근처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했었을 때 서울시에서. 그렇죠. 명동에서 지나가는 사람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더니 뭐 이런 네. 거죠. 그때 액수 기억나는 게 월급으로 620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450만 원짜리 기억났는데 때마다 좀 다른가 보다, 그죠? 아니다. 620만 원 되는 사람하고 420만 원 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450만 원 비교했을 때 450만 원이 더 행복했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450만 원 정도에서 그래프가 맞아 그냥 꺾이죠. 이렇게 유지돼요. 유지. 올라가던 올라가- 상승하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하던 게 450 멈추는데 물론 이제 그게 금액은 시대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 정도의 금액이 넘어서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으로 하면 그 액수가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액수가 좀 얼마가? 높아질 것 그런 같은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대는 이제 자기 가치가 중요한 세대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겠죠. 네. 그 밀레니엄 행복도. 세대는 우리가 요즘에 그 최근에 뭔가 이렇게 취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회사에 가 보면은 부장들이 타는 차보다 신입 사원들이 타는 차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새로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한대요. 맞아요. 왜 안 할까?
이미 집이 있는 거야. 내 소유로는 있지는 않아도 네.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을 집들이 웬만큼 다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고 네. 집을 또 못 산다는 걸 미리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얘기했던 그 대기업의 뭐 과장 아니 부장이나 일반 신입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보면은 대부분이 이미 굉장히 풍족한 첫 번째 세대가 이제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랑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기성세대랑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랑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미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미국이나 일본은 1995년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54년도에 군대 해산되고 뭐 이랬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은 8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대요. 그 미국에서 일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한 8년, 10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확 빠진 거죠. 회사에서 보면은 10명 중에 갑자기 10명 중 3명이 갑자기 확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막 취직이 다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딱 가기 바로 직전인 것 그렇죠. 아직 같기도 안 하고 빠졌으니까. 빠지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또 확 달라지는 걸 대비해야 된다는데 확 달라지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다 다를 것 같고 좀 있으면 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또 뭔가가 벌어지면 새로운 뭔가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 그러니까 또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니까 또 다른 일이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러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세대를 보면 외계인이다 생각을 해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그러면은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면 내가 저 인간을 이해를 못 해요. 이해하지 말자. 이해하지 말자가 아니라 외계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야 돼요. 나랑 다르다. 그렇지. 그들의 내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는 그들을 볼 때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나와 생각이 같다라는 부분이 사람의 있는데 생각은 열받나 보다. 그렇죠. 외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 얘가 아까 부장님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부장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입사원인데 여성이에요. 자기 집 강아지가 아프다고 조퇴를 하더래요. 아니 안 왔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냐 하니까 강아지 아파서 이제 못 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신세대고 이해가 안 되면 기성세대예요. 전 이해돼요. 진짜로 이해돼요. 이해하는 네, 척 하시는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뭐 이따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강아지가 아픈 게 중요하진 않다. 아니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신세대들은 그 강아지가 가족인데 가족이 아프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무 매정하다. 그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원래 이해할 수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해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 갈등이 이제 먼저 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계인이다 생각. 너무 외계인이라고 이거 좀 이상해요. 이질적인데.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성공과 생각하는- 행복. 저는 그냥 책과 상관없이 제 생각하는 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마음의 평정 상태이다. 마음의 평정 상태. 그리고 행복이란 설레임의 활기차입니다. 설레이면 반대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거 활기찬 설레임.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우선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이걸 쓴 건 뭐냐면 그냥 그 보통 우리가 마음이 평정의 심이 안 일어날 때가 어때요? 그러니까 막 뭘 하고 싶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절망하고 아니면 뭐 질투도 하고 이게 안 되면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여간 평정심이 없는 상태라는 건 뭔가 갈구하거나 좌절됐거나 뭐가 안 됐거나 갖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의미가 덧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면 저는 그게 그냥 꼭 물질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성공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없어진다. 네. 왜냐 이건 뭐 개인적인 그냥 해설인데 사람들은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욕심이 있죠. 목표도 있고 뭔가 갖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사실 신기루 같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그게 사람들이 채워지더라도 그게 계속 높아지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욕심도 없고 마음의 평정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제 기준에서 그냥 그게 저는 성공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요즘 절에 다니세요? 무소유 같은데? 예, 아니, 약간 그런 느낌? 네, 붓다가 자기가 이제 나올 때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이제 고행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행복이었어요. 그럼 붓다가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면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불행하지 않는 것이 네. 행복이다. 근데 우리는 행복이 뭔가 설레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붓다는 불행하지 않는 것.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하기 위한 그 모든 수행 방법이 불행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왜 행복을 설레임이 활기차 설레임이라고 했냐면 네. 제가 제 기준의 행복은 좀 반어법적이죠. 평정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요. 내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가 또 행복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재밌게 하려는 기대감, 뭐 설레임. 이게 지금 반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되냐면은 모순? 아니 모순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은 불행하고 어. 행복한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기대요? 이제 제 감정적인 것들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네, 감정적으로 제가 행복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기대감이 또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똑같다. 그 행복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뷔페를 먹어요. 행복할까요? 저는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충만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행복한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변화를 통해서 뭔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뭔가를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자극을 넣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쵸,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자극도 그렇죠. 있고 그 자극을 찾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조금 자극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좀 더 큰 자극 하다 보면 자극이 세죠. 그렇죠.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내 그 감정을 얻기 위한 자극이 어디 있나? 그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자극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좀 네. 좋지 않은 어감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네.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내면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것처럼 뭔가 행복을 느끼는 요소 뭔가가 계속 조금 늘어난다든지 뭔가 그쵸. 발전된다든지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뭔가 있고요. 이렇게 변화도 있을 수 변화가 좀 있고. 나빠지면 별로 안 좋을 거잖아요. 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긴 행복을 하죠. 느끼려면은 조금씩이라도 좀 좋아지는 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공을 마음의 평상태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 넘기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좀 철학적이에요. 네. 나중에 아, 다시 그럴 수 제가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써봤는데 저는 성공이란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지금 내 모습이다. 네. 오. 성공은 미래를 보는 건데 행복은 현재를 보는 거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나요?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맥락의 또 이야기 계속하게 되면 명상에서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타이탄들은 명상을 한다. 뭔가 그 습관적으로 뭐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게 야망이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멋진 삶의 반대말이 보면은 편안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멋진 삶의 반대는 후진 삶,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사는 멋지지 게. 않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지지 않다라는 게 보통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만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녁 때 야구 보면서 맥주 먹으면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주는 행복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 야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게 드는 게 되게 행복한데요. 이런 거지. 매일 맥주 마시면서 야구를 봐요. 매일 행복할까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죠. 그럼 맥주와 야구가 새벽기도처럼 매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한편으로 보면은 그 멋진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뭐하러 살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멋진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멋진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멋진이라는 개념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관적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어. 뭐 이렇게 집에 돈도 좀 있고 한데 뭐 친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가슴에다 폭탄을 들고 뭐 뛰어드시겠어요? 그 자기만의 멋진 삶. 그러니까 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죠. 뭐 모든 일은 다 자기만 그러니까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성공과 객관적인 성공이 있다면 주관적인 성공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멋진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 좋은 결과도 내고 남들이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삶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남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하철에서도 아무데나 잘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곳에 가는 그런 사람이 나는 멋져. 근데 그 방금 얘기는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저기를 주관적인 성공이냐 객관적인 성공이냐를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객관적인 성공에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성공 네. 기준.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행복은 지금 내 모습이다. 아, 좋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다. 선택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우리가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은 우리끼리도 첫 번째 즐기고 두 번째는 이걸 듣는 분들한테 좀 좋은 가치를 좀 제공해 드리는 건데 좋은 가치를 제공하셨나요? 네. 그럴 거라 믿어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입니까? 다음 책은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다음 책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좀 베스트셀러 위주로 좋은 책을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엔 베스트셀러가 될 예정인 책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책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책이 나오는데 제목은 완벽한 소통법. 그래서 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다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의도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가 나올 때쯤 되면 시중에 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들으시고 가서 찾아보면 있다 이런 네, 거죠. 완벽한 소통법. 완벽한 소통법. 검색해서 구매를. 저자 유경철. 네. 출판사는 청구루숲. 청구루숲. 네, 백광욱 대표님. 네.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네. 마무리 뭐 9월에 어쩔까요, 뭐요? 그러면 아싸리 그냥 밀어주는 김에 더 밀어주는 방법으로 완벽한 하면 소통법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소통법.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